안녕하세요. 주식살롱의 하창봉입니다. 오늘은 이제 24년도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2023년 12월 달에 미국의 마지막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금리 자체는 현재 미국 5.5% 수준을 동결을 했고 23년 내내 발목을 잡았던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24년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제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시장의 큰 모토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정신은 나쁘진 않았었어요. 22년도, 23년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예 극과 극의 어떤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나쁘고 꼭 그런 것보다는 금리가 오를 때도 오히려 그 수혜를 보는 섹터와 피해를 보는 섹터가 있듯이, 또 금리를 내리는 구간 또는 내리는 속도가 빠른 구간에 따라서도 조금 수혜를 보는 섹터도 있고 기업도 있고, 또 그게 급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경제 메커니즘도 있고 상황도 다르니까.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둥. 자, 오늘 23년 12월 14일 새벽에 미국은 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만장일치 동결을 했고요. 자, FOMC가 1년에 8번이 열린다고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면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점도표라는 것을 찍게 됩니다.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나침반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좀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1년에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이제 점을 찍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점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닌데, 지금 자료 화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네모 박스를 해놨는데, 네모 박스가 이제 중간 우리가 보면 점이 18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뭉쳐 있는 게 대략 4.7% 정도에 뭉쳐 있죠.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내년 정도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엄청 높아요. 미국이 지금 4.75니까. 그런 가운데 시장은 이제 그 다음 연도, 다음 그 옆에 밑에 있는 25년도를 보게 되면 이제 4% 중반 밑으로 내려와 있고, 26년도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4% 초반 또는 3% 초반까지도 떨어집니다. 물론 이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가장 12월 달을 지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년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야, 금리 내리니까 이제 증시 폭등하는 거야, 무조건 주식 사,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깊게 좀 봐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렇게 금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맨 위에 있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우리가 성장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고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 데이터도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그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때는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생각할 때 금리를 올리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인하할 때는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약간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인하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건 한편으로는 돈을 푸는 거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한번 보시면 맨 위에 표인데, 23년도 미국이 2.6% 정도 실질 GDP가 증가한다고 나오죠. 근데 24년도, 25년도를 잘 보시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1.4. 그러니까 이제 이거 투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말하는, 야,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숨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6이라는 2023년도의 이 성장률 자체가 22년도 대비해서 약간의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저효과인데, 그게 뭐냐면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이 얼마 정도가 좋아 보이냐는 건데, 만약에 지난 수치가 안 좋았으면 이번 수치는 좋아지겠죠. 뭐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원래 반에서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면 10등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다음 달에 시험을 보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20등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10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제자리잖아요. 근데 20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다음 때를 할 때는 무려 내 성적 등급이 10등급이나 앞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것만 놓고 보면, 야, 내년도 24년도가 올해보다
2.6에서 1.4% 떨어지니까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냐? 물론 볼 수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23년도에 미국 경제 2.6%가 약간은 코로나 이후로 기저효과도 있었다는 거고, 여기서 시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는 24년도, 25년도로 갈수록 다시 1.8, 1.9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은 앞으로 3년 동안은 2%의 성장은 어렵지만은 내년도 24년도 정도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기의 바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밑에 세 번째 칸인데, 세 번째 칸이 PC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CPI, 근원 CPI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만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데, 맨 오른쪽에 롱런이란 단어가 2.0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든 내릴 때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치는 지금적으로 해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23년도에 2.8, 내년도에 2.4, 25년도에 2.1.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비록 점도표에서 75라는 자리가 찍혀 있습니다만 미국은 내년도 경기의 속도에 따라서 금리를 빨리 인하할 수도 있고 늦게 인하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은 좀 열려놨고, 하지만 그네들의 고집은 맨 하단에 딱 적혀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까지 2.5%까지 가는 거는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3년도에 5.4니까 과연 연준이 언제까지 앞으로 3년 동안 2.5%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 이런 거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최소한 2, 3년 정도는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로 갈 수 있다는 모멘텀을 이번 12월 달에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큰 축으로 놓고 보면 이제 투자가분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금리라는 변수는 어느 정도 시장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음 내용을 놓고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선진국들은 한국 포함해서 기준금리 12월 현황인데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5.5, 영국이 5.25, 유럽이 4.5, 한국은 3.5.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 이걸 왜 제가 준비를 하냐면 금리와 그 나라의 돈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라는 거는 달러를 생각하면 좋은데, 돈이라는 거는 금리가 낮은 데에서 차입을 해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공기업에 다녀서 내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데 등급이 너무 좋아서 나는 3%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에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 3%도 너무 많네요. 한 2%를 받았다고 쳐요. 2%에서 그냥 한도도 없어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은행 예치금을 해줬는데 그냥 일반 은행 말고요, 뭐 우리가 말하는 저축은행이나 제3금융권에 갔더니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가정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5%의 금리를 주면 나는 내 돈 하나도 안 쓰고 10억을 가지고 연 2%에서 5% 차이가 3%잖아요. 쉽게 말해서 연 3천만 원을 날로 먹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빨리 내려도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내릴 수 있는 나라는 오히려 유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시장 관점에서 볼 때는 글로벌 자금은 여전히 미국이 가장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걸 왜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금리는 미국이 맨 먼저 올렸고 내리는 것도 늦게 내린다고 하는데 글로벌 증시 신고가는 왜 미국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돈의 흐름 자체가 어쨌든 고금리 국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초반에 했던 것과 조금 다른 인사이트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장을 볼 때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약간은 못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막연하게 아유 이래서 국장을 못 해먹겠다, 많은 투자분들이 원성을 하거든요. 한국 주식은 공매도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큰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한 금리 관점에서 보신다면 돈의 흐름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간다. 그걸 좀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자료는 뭐냐 하면 아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건데, 뭐 파월이 제가 고개를 좀 숙였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 23년도에는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영어식 표현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핵심 물가 지수의 변화율입니다.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도 보게 되면 이렇게 산 모양처럼 오른쪽으로 자꾸 막대 그래프가 짧아지죠. 그거는 어떤 걸 메시지를 의미하냐면 시간을 두고 계속 미국의 물가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떨어지면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지금 그래프에서도 돌발 변수는 전쟁입니다. 돌발 변수가 아닌 한 물가 지표는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봤던 환율 말고 과연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고 뭐 유럽도 인하를 하고 한국도 인하를 하겠지만은 인하를 했을 때 어느 나라가 제일 투자 매력도가 높은지는 일단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한테 뭐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 자산이 10억이 있는 사람과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10억 있는 사람은 만약에 예금 금리가 10%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1,000만 원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1년 이자 아무리 시장 은행에서 뭐 10% 특판 정기 예금을 판매해도 1,000만 원 1년에 넣어놔봤자 10만 원 나옵니다. 바로 그 차이죠. 그러니까 금리와 경제 효과는 그 나라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물론 GDP 규모인데 미국이 뭐 그냥 1위가 아니겠죠. 23년도 상반기 기준인데 거의 미국은 지금 보면 그 25조 달러 정도의 GDP 규모를 갖고 있고요. 2위가 거의 중국이죠. 뭐 사실 부럽습니다. 뭐 인구가 많으니까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은 대략적으로 14위 정도, 13위 정도의 상반기는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우리나라 대단한 거예요. 200여 개의 국가 중에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국가는 뭐 이것저것 치면 250개 정도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1업이나 또 들어본 건 한 200여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 14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입지는 많이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은 뭐 재료금리니까 예외가 될 것 같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까 잠깐 본 대로 미국, 독일, 영국,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 23년도 하반기에도 많이 높게 보셨을 거예요. 미국 정시 신고가, 독일 정시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가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인도도 잘 갑니다. 근데 한국은 좀 못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어느 정도 그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4년도를 볼 때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한국 정시가 무조건 미국처럼 많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경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만큼만 보면 안 되고요. 먼 관점에서 내가 글로벌 헤지 펀드, 여러분들이 조지 소로스고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이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 관점에서 자금이 몰린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드렸기 때문에 뭐 어쨌든 24년도도 미국 정시가 우리 투자할 때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다음 편으로는 지금 그래프에서 가장 떠오르는 어떤 순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인디아입니다. 여기죠. 지금 영국하고 보면은 거의 프랑스하고는 벌써 한 2천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인도가 되게 폐쇄적인 나라잖아요. 여전히 그게 아마 카스트 제도입니까? 계층도 많이 심하고 대신 인도가 갖고 있는 가장 최대 무기가 인구입니다. 그렇죠. 인구죠. 거의 뭐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만 중국하고 인도는 인구 집계 자체가 거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데 대부분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중국화를 시작하는 관점이고 막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가 2000년도 전후에 중국의 막대한 노동력과 인적 자원을 활용했다면 그 자금이나 흐름 자체가 거의 인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24년도도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인도 들어가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안 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국내 자동차든 배터리든 기타 기업들 보게 되면 거의 인도 쪽으로 생각보다 많은 투자와 정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23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은 이미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국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유수의 기업들이 인도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투자하는 거 여부도 좀 체크하신다면 아마 장을 바라볼 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 자 돌고 돌아서 그러면 이제
금리는 내려갈 것 같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24년도 금리 인하 시기에 조금 봐야 될 섹터와 종목들을 본다면 이건 약간 큰 그림이에요. 이 안에 이 기업들은 이제 매크로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11월 달에 생각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됐을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월 상무부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잘 보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죠. 반도체, 뭐 석유화학 이런 건데 절대 수출액을 놓고 보면 반도체가 대략 95억 달러 정도의 11월 달에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이거 절대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2위죠. 65억 달러 정도가 되고 3위가 보통 석유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인데 밑에 이제 그래프 증감률을 놓고 보면 반도체는 절대 수위는 되게 높은데 증감률을 놓고 보면 12.9%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1.5%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5.9, 차 부품 3.9인데 이제 전체 캐파를 24년도로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자동차는 아마 현상 유지 확률이 되게 높고요. 반도체가 이제 치고 가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반도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가 금리 인하 시기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로 가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하고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 절대 캐파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해서 한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정도 됩니다만은 약간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실제적으로 저렇게 5.9라는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뭐 앞으로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사실 디스플레이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LCD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한국과 중국의 관점에서 많이 볼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OLED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OLED보다는 한 단계 더 앞서가지고 뭐 하이브리드 OLED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용 OLED인데 사실 차량용 OLED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은 아쉽게도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BOE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내 관점에서도 만약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를 강화한다고 해서 내가 막연하게 투자할 수 없는 거고 대신 중소형 기업으로 갔을 때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투자를 하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흐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포인트가 되는 거고 또 막연하게 생각할 때 디스플레이를 바라볼 때 이거 우리가 이제 신기술, 신IT라고 이야기하는 뭐 애플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상용화까지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년 초에 뭐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지 삼성의 AR 글래스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런 거는 약간은 매매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표에서 가장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단부에 있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너무 노멀해요. 근데 우리 주식 살롱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면 24년도에 가장은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증감률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건 11월 달 데이터입니다만은 바이오 헬스 쪽에서의 상당히 의미 있는 증가폭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바이오가 대부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이오가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임상, 쉽게 말해서 뭐 바이오 새로운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도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무지막지한 돈이 필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게 뭐죠? 그게 뭐냐면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조금 잘 된다 싶다가 나중에 되게 돼 무슨 계약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기술 수출 계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사용 승인까지 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신약 개발도 완성되면 그 라이센스 자체를 글로벌 제약사에 파는 겁니다. 판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최종까지 가가지고 내가 판매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불확실성도 많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약 개발해가지고 1상, 2상 거쳐서 그 FDA 승인 정도까지 갈 점 되면 거의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금리에 되게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들도 잘 챙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단순하게 시장에서 말하는 뭐 면역 항암제가 어쩌더라, 뭐 ADC가 어쩌더라, AI 신약이 어쩌더라, 꼭 그런 거에 너무 단편적인 흐름 말고 큰 관점에서 뭐 약간 굵직한 제약주 정도를 말씀드리겠고 맨 오른쪽 저게 포인트입니다. 하반기 2차 전지 안 좋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건 데이터로 합계가 됐는데요. 단위 자체를 놓고 보면 한 9억 달러 정도의 양극재 소재 수출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정감률을 놓고 보게 되면 23.4%가 나왔습니다. 제가 1이라고 적어둔 거는 뭐냐면 정감률의 1입니다. 예, 역대 순위죠. 그러면 이제 워낙 물론 아직까지 양극재라든지 전체 가격 자체는 낮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내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북미양 쪽으로 일정 부분 수출된 데이터가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LG엔솔도 미국에서 첫 번째 배터리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제 앞으로 바라볼 건 24년도는 바로 그겁니다. 23년도의 투자 포인트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의 뭐 IRA 법안이나 합작 법인을 통한 어떤 공장 증설 로드맵이었다면 LG가 미국에 뭐 8개 공장이 있고 6개 이상의 합작 법인이 있고 2개 이상의 개인 법인, 개별 법인이 있고 그런 거 있다면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지켜볼 문제고 이제 그렇게 투자한 공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제 본격적인 착공 그리고 이런 게 수출 데이터 이런 걸 볼 때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23년도 하반기 내내 눌러왔던 시장에서 눌러왔던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에 대해서 가져왔던 두 가지 데이터. 첫 번째가 자동 전기차가 안 팔릴 것 같은데요 라는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그냥 말로만 하는 그 데이터는 수출 데이터로 확인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배터리 가격 실적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이슈 자체는 어느 정도 수출이라는 이 Q의 관점에서 양의 관점에서 하방 경직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매달 조금 전에 봤던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소재의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가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나 자동차 관련주들은 23년도처럼 폭발적인 변동성보다는 아주 느리지만 완만한 우상의 변동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큰 이야기를 해봤는데 쭉 따라오니까 좀 흐름은 잘 잡혔죠. 너무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정시에는 항상 X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항상 주식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미중 관계도 마찬가지죠. 11월 달에 23년도 11월 달에 22년도 11월 달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시진핑이 6년 만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미중 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 24년도는 선거의 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1월 달부터 약간 미국하고 중국하고 껄끄러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만 총통 선거가 있어요.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월 13일이니까 물론 선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선거라는 것 자체는 전후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노이즈가 생겨요. 사실은 대부분이 변동성을 유발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는 미중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을 갈 가능성도 조금 있고, 그럼 1월 중순 정도에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되고, 3월 17일 같은 경우는 푸틴 또 나온단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2년 이상 진행되면서 우리 글로벌 증시에 뭐 이렇게 임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렸다고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약간 늘어진 이슈입니다만은 또 다른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러시아 대선이 있다는 거는 뭐 그런 거겠지 않겠어요? 푸틴이 연임을 하면 그냥 아무 이슈가 없는 거고 혹시나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또 하나의 시장 관점에서 뭔가의 계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선거란 이벤트 일정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대선의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그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이슈 자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 자체에서 선거가 있다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큰 변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3월 달에도 보신다면 모르겠지만은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국은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느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좀 하나 드리면 총선 이후에 볼 섹터를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역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총선이 딱 끝나고 나면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더라고요. 갑자기 혹시 이 생각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가 4월 10일 정도면 대부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죠. 그러면 4월 달 정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물가는 오르더라. 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소비자 쪽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인사이트도 있고 또 11월 달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금리가 내려갈 것 같고 섹터도 다 봐봤는데 내년도 정시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생각하지 못한 정치적 변수가 선거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보는데 이 선거라는 이슈 자체가
금리라는 이슈를 뒤집는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큰 흐름에서의 금리 인하 자체는 기조가 나오는 거고 중간중간에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이벤트로는 선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24년도 정시는 아마 23년도 정시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은 더 외부 이슈 자체는 편안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흔들리는 나무 속에서도 숲바람에서도 수익을 냈고 고요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돌고 돌고 돌면 그래서 24년도에도 우리는 가장 시장에서 강한 종목과 강한 섹터에 순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